안녕하세요. 특별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완성을 향한 강의 2연계 최종점검 문학의 변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죠? 특별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완성을 향한 강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공부했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는 그 두 개의 연계 교재들 잘 간직하고 계시죠? 간직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수능을 위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한 번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그 작품들 또 문제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걸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고 현명하게 똑똑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이 연계 최종 점검이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작품들 짚어서 한 번 더 강의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나 또는 보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짚어보는 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10강 동안 이 문학을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숨가쁘게 달려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꼭꼭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요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요. 숫자로 말해요 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0번의 강의를 할 동안에 그 숫자와 관련된 좋은 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자, 오늘 1강이니까요. 첫 번째 1과 관련된 좋은 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나왔던 그 월트 위트먼이라는 사람의 시인의 시의 일부입니다.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까? 오 나여, 오 생명이여. 대답은 한 가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 생명과 존재가 있다는 것. 화려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 또한 한편의 시가 된다는 것. 자,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은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이 한 편의 시가 또한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더 시를 아름답게 표현해 나가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제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현대시 들어갑니다. 자, 오늘 현대시 중에서도요. 어떤 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현대시를 3편으로 나눠서 강의를 찍어야지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나눠볼까? 우리 굉장히 많은 시를 다뤘잖아요. 그죠? 수능 특강에서도 30편이 넘는 시를 다뤘었고 수능 완성에서도 거의 10편 가까운 그런 시를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쳐모여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주제가 비슷한 또는 성격이나 방향이 비슷한 시들을 묶어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조금 좋고 이런 시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걸 좀 공통적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연계 최종점검 문학에서는요. 이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그렇고 산문, 다른 고전 산문 같은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그 작품의 성격이나 방향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한 현대시의 3가지 종류는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 즉 자아 성찰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시를 묶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생각해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 또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깨달음 내지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를 묶어보려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정 대상에 집중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느낀 생각, 사유 또는 어떤 특정 상황, 예를 들면 누구와 이별을 했다든지 또는 어디를 떠나게 됐다든지 할 때 그런 특정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두드러지는 시, 이렇게 묶어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런 시들이요. 완전히 딱딱딱 무자르듯 그렇게 잘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또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대상을 통한 사유가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연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제가 좀
특징을 조금 더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특정 대상을 통한 사유 같은데 왜 1번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이렇게 딴지 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걸지 마시고요. 그렇게 교집합이나 접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구분해서 나눠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 요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윤동주의 참회록 같은 시 있었고요. 그죠?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 이런 시도 기억이 납니다. 그죠? 꽤 많았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로 수능 특강에서 이건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천양이의 마음의 수수밭,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 백석의 선우사, 윤동주 참회록,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박남진의 흰 부축꽃으로, 그리고 문정희의 곡비, 이런 시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수능 완성에서는 거울이나 플라타너스, 그리고 이형기의 폭포라는 시, 이런 것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시였는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나요? 마음의 수수밭이 어떤 시였고, 대바람 소리가 어떤 시였고, 선우사, 참회록 등등등 이런 시들이 어떤 시였는지 사실 제목을 봤을 때 요거 대충 이런 시야 라는 느낌이 오셔야 좋기는 해요. 시의 주제의식 이런 게 좀 떠오르고 어떤 시였지 라고 기억이 나야 좋은데 뭐 꼭 사실 이런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목적이 모든 시의 주제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시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평가의 목적도 결국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고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시야를 갖게 만드는 것, 그죠? 가졌는지 그걸 평가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작품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 즉석에서라도 잘 감상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한번 본 시라면 그게 좀 더 생각이 잘 날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감상까지 가능할 거라서 그래서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함께 먼저 공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하지만 철저히 공부하고 마음 깊이 감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제가 굳이 뭐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시들이 몇 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우사 같은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거 작년 2학년 때 여러분들 2학년 7월 모평에 7월 학평에 나왔던 시예요. 그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작년 2학년 7월 학평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올 수능에는 글쎄요 그래도 조금 후보 선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곡비 같은 시도 저는 조금 그런 게 요번 4월 학평이었나요? 그때 문정희 시인의 또 다른 시가 나왔어요. 찔레꽃이라는 또 다른 시가 나와서 이 곡비도 이번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플라타너스. 요거 언제 나왔지? 바로 얼마 전에 봤었던 구평에 나왔던 시입니다. 그죠? 플라타너스 수능 완성에 있던 요 시가 연계되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거의 전혀 없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몇 가지의 시를 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것 같은 시도 빼고 제가 강의에서 이걸 좀 다시 한번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시는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시 봤을 때, 수능에서 봤을 때 혼자서 감상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것들. 사실 시가 흐름이 금방 읽히는 시가 있어요. 그냥 상황이나 시적 화자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굳이 누구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금방 읽히는 그런 시들도 있어요. 그런 건 제가 강의에서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죠? 하지만 혹시나 다시 봤을 때 이거 제목을 보긴 봤는데 수능 특강에서 보기는 봤는데 이 시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이런 시들 혼자서 감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시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여러분들 몫으로 남기고요. 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참회록이란 시는 워낙 유명한 시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몫으로 남기고요. 저는 마음의 수수밭, 대바람 소리, 흰 부축꽃으로, 그리고 폭포라는 시를 이번 이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관련된 작품, 제가 생각했던 다른 작품도 하나 더 소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갈 길이 조금 멀죠. 그렇죠? 하루에 시 4편 이상, 5편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시는요. 천양희 시인의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수능 특강에서 다 강의했던 시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볼륨을 줄여서 좀 가볍게 강의를 하려고 해요. 한 줄 한 줄 시어 하나하나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기보다는 시의 흐름, 시적 화자의 정서의 흐름이나 태도의 변화 같은 거 위주로 짚어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중요한 시어, 표현 방법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제목이라는 것만 봐도 이거는 실제 수수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수수밭, 자신의 마음을 수수밭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이때 수수밭 뭐였냐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그죠? 소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수수가 그래서 수수인지 이름이 그래서 수수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렇게 수수수 이런 소리가 나서 수수인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수수밭은 그렇게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밭을 지난다. 마음이 그렇게 어수선한 상태야. 머윗니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수수밭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의 길을 따라 뒤란으로 가고 거기서 발견한 저녁만큼 저문 것 전부 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형상화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세모를 친 이유 알겠죠? 부정적인 어두운 심적인 상태를 이렇게 수수밭, 뒤란, 저녁만큼 저문 것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개밭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보는 그걸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걸 뒤집어 생각했었어요.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이 표현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별이 환히 비치고 있는 땅을 그제서야 본 거야. 그죠? 자, 그렇게 별이 땅을 비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이 사람이 깨닫게 되죠. 아,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구나. 세상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체념하고 외면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삶을 외면하고 체념한 뒤에는 어느 한쪽도 내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구나. 과거도 현재도 생각할 수 없구나. 논뚝길 넘어 길끝에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보인다는 얘기는 자신의 과거가 보인다는 얘기죠. 자신의 과거가 보릿고개와 같은 과거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보릿고개,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삶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은 것을 보죠.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립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고 시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람이 자꾸 나한테 앞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과거는 좀 잊고 이렇게 앞으로 가라고. 하지만 절골의 그림자가 암처럼 깊은 걸 보고 있죠. 아직도 내 삶의 앞에는 그렇게 암처럼 깊은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만이 보이고 있는 거죠.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위에 산을 봅니다. 자, 이때 몇 번 머리를 흔든다는 건 안 돼, 힘들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신 차려야지, 아니야, 기운 내야지 이런 식의 머리를 흔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산 속의 산 위의 산을 봅니다. 자, 산 속에는 절골의 그림자, 그런 그림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산 위의 산을 보니까 그때는 뭐가 보이냐면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가 싱싱하게 푸르다 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산, 그 절골, 이 절골이라는 얘기는 절이 있는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절이 있는 골짜기 그 깊숙한 곳에는 어둠컴컴한 그림자만 보였는데 산 위의 산을 보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산은 그 깊숙한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올려다 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느낍니다. 하늘, 싱싱하게 푸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밝고 좋은 것으로 이 사람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시죠?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그 하늘을 보고 난 이후에 푸른 것이 내 어깨를 툭 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푸른 것들도 싱싱하고 푸르고 희망찬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싱싱하고 희망찬.
하늘의 자리, 하늘 어떤 꿈이나 이상 같은 거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칩니다. 올라가라. 그 하늘의 푸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함께 올라갑니다.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역시 솔바람도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막막함 끌고 함께 올라갑니다. 번쩍 제정신이 들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입니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지는 내 속의 목탁새들, 그게 정신이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질수록 내 속에서는 목탁새들이 울고 있어요. 실제로 목탁새라는 새가 있진 않죠. 하지만 마치 목탁을 치듯 내 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듯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 속의 목탁새들이라는 것은 각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내 내면적 각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그 내면적 각성, 깨달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순 없다. 이거였어요.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순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리를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난 길로 가야지 내가 없는 길을 억지로 만들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순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처음에 그렇게 마음이 어수선하고 어둡고 그랬을까? 뭐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을 욕망했던 게 아닐까?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깨닫게 되는 거죠. 순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자, 그리고 나서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올라가요. 여러분, 산은 그렇게 난 길을 끼고 올라가는 게 순리에 맞는 등산인 거죠. 그죠? 내가 산에 길을 내면서 올라가나요? 아니잖아. 그치? 산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 옆구리를 끼고 그 절벽을 따라 난 길을 돌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리에 맞는 길인 거죠. 자, 그렇게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앉습니다. 천불산, 부처님이 계신 산이고요. 마치 부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앉는 것 같은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수밭이 환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두컴컴한 뒤란 같은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천불산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앉으면서 마음속이 환해지는, 마음속이 평온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 시가 바로 천양의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였고요. 이런 삶에 대한 깨달음, 마음이 평온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라는 거. 자, 중요한 게 뭔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마음을 뜻하는 추상적인 그 의미를 가진 것들이 어떻게 시어로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수수밭 같은 거 또는 뒤란, 저녁만큼 저문 것 이런 거 전부 다 어두운 마음을 형상한 거였죠. 또는 보릿고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 절골의 그림자 같은 것도. 그렇죠? 이런 것들 내 어두운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것과 반대로 희망을 상징하는 어떤 밝은 이미지의 시어들이 있었잖아요. 하늘, 푸른 것, 솔바람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인 시어고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고 그렇죠? 나중에 각성의 소리, 내 속의 목탁새들이라든지 내 마음의 평온을 상징하는 천불산 같은 시어의 대비, 이미지의 대립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는 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행간걸침이 있어요. 행간걸침.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라고 할 때 절골의 그림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절골에까지로 한 행이 끊기고 그 다음 내용이 사실 이어지는 건데 밑에 행으로 내려가 있는 거.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을 행간걸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간걸침을 통해서 이런 시적 화자의 내면을 부각해 표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행간걸침을 하게 되면 한번 거기서 끊게 되기 때문에 그 끊어진 자리가 좀 주목되게 되죠. 집중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행간걸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의 흐름이라든지 좀 더 집중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천양의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이런 삶에 대한 깨달음,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시 하나 더 볼게요.
바로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라는 시고요. 수능 특강 72페이지에 나왔던 시입니다. 자, 이 시에서는요, 대바람 소리, 대바람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또는 검은고, 국화 이런 시어들이 이 사람이 지향하는 선비정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시였어요. 그죠? 대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가 창을 흔들더니 벌써 그 대바람 소리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 선비정신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요. 소설지는 하늘을 눈먹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그렇게 어떤 선비정신을 지닌 어떤 청청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화자였는데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지는 그런 날이 온 거예요. 미닫이에 그늘이 졌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이 그 그늘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왠지 삶에 조금 어둠이 깃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국화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을 무료히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보면 그저 그런 날을. 자, 국화향기도 아까 마찬가지 대나무, 대바람 소리처럼 그런 선비정신을 나타내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삶, 그리고 지향했던 삶 이런 것은 대나무, 국화 이런 것과 함께했던 그런 삶이에요.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인지 잠시 이렇게 무료해지고 약간 마음에 그늘이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 거죠. 무료히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보는 무료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할 일 없이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글귀도 한번 읽어보고요. 근데 그 병풍의 글귀가 뭐였냐면 낙지론이라는 글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이게 보기에도 나왔었는데 문제 보기에도 후한말에 후한말에 중장통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글이었죠. 낙지, 즐거운 뜻을 담은 글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즐거운 뜻을 담은 글. 자,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낙지론 읽을 때는 낙지론을 읽어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읽은 게 아니라 이제 무료하게 그냥 앉았다가 누웠다가 뭐 이러다가 심심하니까 병풍에 있는 낙지론 한번 쭉 읽어본 건데, 그죠? 읽어도 보고 점점점점점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점점점이 뭐였죠? 사실 이 점점점점의 기능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점점점점의 기능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읽어도 보고 하더니 그렇다, 그렇구나,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그 점점점점의 기능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요거는 깨달음의 시간, 사색의 시간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낙지론을 우연히 보다가 하면서 사색에 잠기고 있구나. 사색에 잠기고 있음을 이 점점점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구나. 아무리 쪼들리고 아무리 웅숭기를지언정 어찌 제왕의 문해들물 부러워하랴 라는 걸 새삼스러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쪼들리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 부귀영화 같은 것에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인데 어찌 그런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을 부러워하겠는가. 안분지족 이런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요게 요 작은 따옴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지론의 시 일부를 그냥 인용한 거였고요. 낙지론의 그 글 일부를 인용한 거였고, 자, 이게 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자의 지향하는 삶, 어떤 삶? 속세의 그런 가치에 현혹되지 않는, 부러워하지 않는 삶, 안분지족하는 삶. 자,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다시금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먼 검은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 검은고 소리가 실제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왠지 그 대바람 속에 검은고 소리가 같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고요. 자, 이런 것이 그 깨끗하고 고결한 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점점점점을 통해서 여운을 남기고 이런 대바람 소리, 검은고 소리 이런 것들이 고결하고 꼿꼿한, 강직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해 줍니다. 됐나요?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료해졌던 이 삶을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무료하게 살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쪼들리고 웅숭구릴지언정 그런 세속적인 가치, 부귀, 영화 이런 것에 흔들릴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달관하고 초월한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원래 내가 지향하던 바이다 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가 신석정의 대바람 소리라는 시였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일단 주제의식,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그걸 형상화할 수 있는 소재가 대바람, 국화, 검은 고소리 이런 거였다는 거. 자, 그리고 낙지론의 글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 것, 이것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마음의 수수밭에서도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가 바뀌었는데 여기 대바람 소리에서도 그 무료함에서 저 깨달음 이후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보이죠. 그죠? 그 태도가 변화하는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낙지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로 갈게요. 박남준의 흰 부축꽃으로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사실 수업할 때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상처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가 그런 상처의 초월, 상처의 극복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시였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보기에 나와 있던 게 어떤 상처가 소멸하고 재생하고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저 부축꽃, 또 흰 색채 이런 것이 소멸과 동시에 재생을 상징한다. 이런 말 기억하시나요?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자, 처음 첫 연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나무를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본데 자신이 서툴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무하는 일이 서툴어가지고 속상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는 일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한 거죠. 내가 나무하는 것만 서툰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사는 게 더 서툴어.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려. 그렇게 절뚝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해가 저물어가고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별빛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별빛이 차다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기쁜 사람이었으면 별빛을 보면서 밝다라든지 따뜻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서툴다.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별빛이 차다라고 느껴지고 좀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불을 지펴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불을 지피면서 생각해요. 이것들도 한때는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이겠지. 그때 말하는 이것들이 뭘까요? 불을 피울 때 쓰는 그 장작들, 그죠? 나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겠죠. 이것들도 한때는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녹음이 우거지던 그런 것들이겠지. 그런데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들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어떤 녀석들은, 어떤 장작은 더 막 활활 타오르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서 상처를 받은 나무. 이게 바로 어떤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더 활활 타오르면서 거품을 무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승이 여기저기에 등뼈를 깎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저렇게 무섭게 타오르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나무에 이 시적 화자가 주목하고 눈이 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자기의 삶이 서툴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들도 뭔가 부족하고 그죠? 상처받고 이런 나무고 자신의 삶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 아닐까? 너희들도 뭔가 완벽한 나무가 아니구나. 너희들도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데가 있는 나무들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니까 이 옹이 박힌 나무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상이 아니고요. 시적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는, 시적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는 소재인 거예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는,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그렇게 서툰 도끼질이 빗나갔던 옹이 박힌 나무처럼 상처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렇게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르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내 삶도 한 번은 죽기 전에 저렇게 무섭게 타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에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의 소망이 보입니다. 그죠? 소망이죠? 무슨 소망이야? 내 삶에 무거운 옹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다고. 내 삶에 무거운 옹이라는 건 내 삶의 상처. 그치? 내 삶의 상처도 그렇게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다. 상처의 소멸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내 상처도 좀 불에 활활 타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기지. 흰 재, 저 흰 재를 부추밭에 뿌려야겠다. 그럼 흰 부추꽃이 피어나고 그럼 목숨이 그때는 환해질 수 있을까? 자기가 죽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 상처가 저렇게 나무의 옹이처럼 불타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나무가 타서 재가 생기듯 내 상처도 재를 남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가 뭐로 피어날 수 있을 텐데 흰 부추꽃으로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요 흰 부추꽃은 자신의 상처가 소멸한 뒤에 어떤 환생한 것, 재생한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상처의 소멸 후 재생 내지는 환생을 이룬 것. 내 상처가 소멸해서 환생을 한다면 그때는 내 삶도 환해질 수 있을까? 마치 흰 부추꽃 같은 그 환한 환생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시가 박남준의 흰 부추꽃으로 라는 시입니다. 자, 상처를 초월한 그래서 흰 부추꽃처럼 다시 환해지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시가 박남준의 흰 부추꽃으로 라는 시고요. 자, 이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신의 마음을 형상화한 시어들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옹이 박힌 나무로 형상화되고 있는 상처가 있었고요. 그죠? 그 상처가 불길 속에서 소멸해서 뭐가 되는 거야? 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재가 뭐로 환생하기를 바라고 있냐면 하얀 흰 부추꽃으로 환생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상처가 소멸하기를 사라지기를 바라는 시 박남준의 흰 부추꽃으로 라는 시였어요. 이 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그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기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문학작품만 볼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왜 좋냐면 문제도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3점짜리 문제, 보통 우리가 3점짜리로 보게 되는 이런 문제만 보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그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 내지는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문학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 파악하는 문제예요. 시구의 풀이를 잘못했거나 또는 시어의 의미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했거나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은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 어떤 게 연결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에는 삶의 고통 그리고 극복, 인간의 양가적 속성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담겨있다. 자, 삶의 고통과 극복, 상처의 소멸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양가적 속성에 대한 성찰. 양가적 이게 무슨 말이었니?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 대립되는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양가적인 속성이었어요. 자, 어떤 점에서 이 시에서 양가적 속성이 나타나 있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성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고요. 죽음과 무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또 생성, 소멸을 상징하면서 소멸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생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그죠? 이런 게 바로 양가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시에는 인간의 유한성, 죽음, 소멸 이런 것에 대한 인식과 그죠?
더불어서 영원성에 대한 욕망 그리고 생성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 보기 한번 다시 읽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볼 시는요. 이건 제가 준비한 시입니다. 천양희 시인의 직소포에 들다라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천양희 시인의 마음의 수수밭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천양희 시인이 좋아했던 시가 있어요. 시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천양희 시인의 산문집 중에 직소포에 들다라는 그 동일한 제목의 산문집이 있거든요. 그 산문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 7편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천양희 시인이 직접. 근데 그때 7편 중에 첫 번째 나온 시가 마음의 수수밭이었고요. 두 번째 나온 시가 바로 이 직소포에 들다라는 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9평을 봐도 알겠지만 그리고 지난 6평을 봐도 그렇고 아주 연계는 연계인데 그런 체감이 희박한 그런 연계 중에 하나가 작가거든요. 그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사실 그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연계이죠. 그죠? 6평에서 정지용의 향수 대신에 고풍이상이 나왔어. 조지훈의 승무 대신에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자, 6평에서 조지훈의 승무 대신에 고풍이상이 나왔었고 9평에서는 정지용의 향수 대신에 달이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수특이나 수완에 실린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양희 시인의 직소포에 들다라는 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직소포는 그 폭포의 이름인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시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은 폭포의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폭포 소리가 산을 깨운다. 산꿩이 놀라 뛰어오르고 솔방울이 툭 떨어진다. 다람쥐가 꼬리를 쳐드는데 오솔길이 몰래 환해진다. 자, 실제로 폭포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묘사하진 않았어. 뭐 우르릉 쾅쾅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진 않았어. 하지만 폭포 소리가 폭포로 다가가면서 점점 크게 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폭포가 산을 깨우고 있고 산꿩이 놀라 뛰어오르고 솔방울이 떨어지고 그 폭포 소리에 다람쥐가 꼬리를 쳐들면서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폭포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심지어 오솔길이 환해지면서 폭포가 드러나는 그 모습까지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폭포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시적화자는 와, 귀에 익은 명창의 판소리 완창이구나. 마치 판소리 완창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시원함.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관음산 정상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피안이 이렇게 가깝구나. 관음산,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산이어서 관음산인 것 같은데요. 관음산 정상에 올라가야 관음보살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여기가 정상이구나. 여기가 피안이구나. 백색 정토가 여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피안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의 세계, 이상세계를 피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이 아닌, 현세가 아닌 저쪽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자, 피안이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의 세계가 이렇게 가깝다니. 백색 정토, 정토는 깨끗한 곳, 깨끗한 땅, 피안과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늘 꿈꾸어왔던 어떤 마음의 평화, 평화로운 경지, 그곳이 바로 여기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폭포 소리가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하얀 환한 수궁을. 폭포 소리가 계곡을 일으킨다. 천둥 소리 같은, 우레 같은, 기립박 소리 같은 바위들이 흔들한다. 바위들이 흔들할 정도로 폭포에 우레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무소새라는 것은 둥지가 없는 새라고 시인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둥지가 없는 새. 즉 마치 무소유처럼 자신의 어떤 소유가 없는, 둥지 하나조차도 갖지 않는 무소유를 상징할 만한 새가 바로 무소새인 거예요. 둥지 없는 새. 자, 그렇게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환한 수궁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시적화자는 뭘 깨달은 거야? 여기가 피안이구나. 백색 정토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렇게 폭포 소리가 계곡을 일으키며 바위가 흔들합니다. 하늘이 바로 눈앞인데 여기가, 이곳이 무한천공이구나. 끝이 없는 하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 피안이 이렇게 좋구나. 나는 다시 배운다. 절창의 한 대목, 그의 완창. 이게 완창이구나. 이게 절창이구나 라는 걸 다시금 배운다 라는 시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시는 그 직소포의 폭포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 번째 시간에 소개할까 이렇게 하다가 뭐 천양의 시인을 앞에서 우리가 보기도 했었고, 또 그냥 폭포의 모습, 아름다운 장관을 묘사하기만 한 게 아니라 폭포의 아름다움, 폭포의 절경을 통해 어떤 내면적인 성찰을 한 거잖아요. 나는 다시 배운다. 이게 바로 피안이구나. 이게 바로 내 내면의 평화에 가까운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니까, 그죠? 어떤 폭포의 모습을 통해 내면적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점에서 요걸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수능 완성에 있는 시고요. 이형기의 폭포라는 시입니다. 뭐 방금 직소포 했다고 폭포 이렇게 연결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고, 요거는 주제의식은 직소포에 들다라는 시나, 또는 이전에 어떤 삶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한 깨달음을 다루었던 마음의 수수밭, 대바람 소리, 흰 부추꽃으로, 이런 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해요. 요 이형기의 폭포라는 시는 그냥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삶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사유라는 거죠. 꼭 내 삶이 어떻다가 아니라 삶이란, 인간의 삶이란 이런 거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걸 폭포라는 어떤 폭포라는 구체적인 소재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추상적인 주제의식인데 그걸 폭포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는 시다.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기 전까지는 혼자 읽기 굉장히 어려운 시예요. 저도 사실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계속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런 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지, 처음에 혼자 읽었을 때는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끝에 제 나름대로 흐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폭포의 이미지하고 연관되지 않아요? 쫙 이런 거니까. 그죠? 어깨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 그게 왠지 이 폭포겠구나라는 느낌 들죠? 그죠? 요게 폭포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나는 누구야? 폭포가 아니죠. 이때 나는 폭포가 아니라 폭포를 품고 있는 산, 폭포에 의해서 등줄기에 시퍼런 칼자국이 나 있는 산이 되는 거예요. 요 화자가 바로 산인 것이고, 이 산이 이 폭포에 대해서, 폭포를 품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기인 겁니다. 됐죠?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자, 이 벼랑이 솟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벼랑이 어떻게 솟았냐면 이 땅이 솟아올라서 생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 어떤 질주하는 전율을 하면서 질주해서 만든 게 바로 벼랑인 거예요. 그리고 전율 끝에 단말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는 그 마지막 숨, 이런 걸 단말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전율하면서 막 이렇게 질주해서 올라가서 탁 숨이 끊기면서 만들어진 게 벼랑. 그 위에 다시 질주, 벼랑.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전율 끝에 단말마, 그 위에 다시 벼랑의 직립, 다시 벼랑이 솟는다. 됐나요? 자, 이런 벼랑으로 타고 내려가는 게 폭포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산의 입장에서는 이 벼랑의 직립은 뭘 뜻하냐면 바로 하늘을 향해 치솟는 상승을 의미해요. 그죠? 벼랑의 직립, 이것은 곧 하늘을 향해 솟는 상승. 맞나요? 자, 계속 갑니다.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저는 여기다가 하지만이라는 연결어를 하나 집어넣고 싶어요. 하지만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웬 장수잠자리의 추락이냐, 석탄기의 종말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장수잠자리의 추락, 이건 상승 이미지가 아니라 하강 이미지죠.
그죠? 하강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벼랑, 폭포, 그 중에서 뭐랑 연결되는 걸까? 요건 폭포와 연관되는 거야. 폭포는 내려가는 거니까. 그죠? 폭포와 연관이 됩니다. 자, 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했지만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석탄기는 그 곤충류가 생겨났던 시기거든요. 아주 태고적에 곤충류가 생겨났던 시기를 석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석탄기의 종말이라는 것은 장수잠자리 같은 곤충의 추락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장수잠자리가 하늘 높이 쫙 날아오를 때 알았을까? 자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지. 하지만 장수잠자리도 언젠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 하늘 높이 상승했지만, 하늘을 향해서, 저 이상을 향해서 올라갔지만 언젠간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수잠자리를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폭포도 그러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폭포 쫙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 하늘을 향해 닿을 듯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폭포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폭포가 어떻게 흐르겠어요? 이 저 높은 산에서 물줄기가 되어 흐르다가 이렇게 흘러갈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추락할 거라는 건 생각 못 했겠지. 하늘을 향해 그렇게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그 폭포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거죠.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자멸, 역시나 폭포의 하강을 자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뭐랄까요? 여러분들도 예상치 못했을 수 있는데 산이 그 폭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약간 신선함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길을 따라 추락하는 폭포를 보고서는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멸은 나의 자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나의 자랑은 자멸이야. 거꾸로 말하면 자멸은 나의 자랑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 자체로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폭포의 하강을, 폭포의 추락을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수한 보관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 이게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지금 폭포에 떨어지는 물보라를 이렇게 형상하고 있는 건데요. 보관, 수정체, 이거 전부 다 뭐냐면 그 잠자리 같은 눈, 그죠? 눈을 말하는 거예요. 장수잠자리 추락을 폭포하고 연관시켰잖아요. 그죠? 이 보관은 잠자리나 파리 눈처럼 눈 안에 눈이 막 달려있는, 눈 안에 눈이 막 들어있는 그런 눈을 보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관이 떨어져 깨지면서 수정체가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폭포의 물줄기가 떨어져 물방울이 쫙 튀는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마치 한 마리 장수잠자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다가 추락하면서 그 눈이 보관이 팍 하고 터지듯이 그 물줄기가, 산에 흐르던 물줄기가 추락해서 물보라가 물방울이 확 터지는 그런 모습, 그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폭포의 추락은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사실은 나의 등판에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폭포, 이렇게 해야 맞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인은 내지는 화자는 그 폭포가 빗줄기라는 것을 부각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죠?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폭포라고 하지 않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줄기라고 해서 그 폭포는 나에게 빗줄기와도 같은 것이다.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산에게 있어 그 폭포는 칼자국이고 상처고 아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빛이고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그런 추락 내지는 하강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한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추락, 하강을 인생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
그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하늘에 가서 닿는 완성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거꾸로 실패하고 추락하게 될 것인데, 하지만 그렇게 추락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얘가 상승했다라는, 그죠?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달렸다는, 질주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상승한 만큼 떨어지잖아. 그죠? 질주한 만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매서운 추락을 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가파른 질주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멸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상승과 하강, 그죠? 질주와 추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인식, 인간의 숙명에 대한 인식,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폭포라는 시였습니다. 주제가 좀 철학적이고 어렵죠? 그죠? 그걸 또 거기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다 보니까 한편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듯한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연계 최종 점검을 통해서 이 시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락할 것을 알면서도 상승을 꿈꾸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는 시였고요. 관련해서요, 저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수능 완성 259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말고 39번 문제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9번 문제가 뭐였냐면 이 폭포의 시, 그 시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왜 그런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냐면 이 시가 어려우니까. 시가 안 어려운 시면은 이런 내용 확인에 대한 문제, 시구의 풀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굳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라면 그런 시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39번 같은 문제도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시구가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 흐름에 벗어나게 생각한 시구가 있지 않은가 챙겨보면서. 자, 그리고 또 37번 같은 문제도 보면 좋습니다. 이 표현상의 특징 문제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고요. 가가 플라타너스였습니다. 그죠? 플라타너스와 이 폭포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정답 1번이었어요. 의인화된 시적 대상의 모습을 빌려 관념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찾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닌데, 이때 의인화라는 표현 방법 내지는 관념적인 의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챙겨두시면 나중에 선택지에서 좀 응용되어 나올 때 금방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기 좋죠. 그렇죠? 이렇게 37번 문제 그리고 39번 문제 좀 챙겨보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현대시 강의 마무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 이런 것들 모아서 봤고요. 제가 오늘 했던 시가 4편, 그리고 천양의 신의 직소포에 들다까지 5편 이렇게 봤는데, 그거 말고도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제가 맨 앞에 보여준 거 있죠. 내면과 관련된 시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어 라고 했던 거, 그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보시면, 돌려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내용과 관련된 문제 챙겨보시고 표현과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챙겨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요, 공동체의 삶을 생각하는 시들을 모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최종 점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 잘 해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